안녕하십니까. 아르떼 북카페 강연 사상 사람 제일 많은 날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괜히 떨리네요. 저 여기 많이 서가지고 이제 안 떨릴 때 됐는데 아마 여기에 떨리는 이유는 제가 아마 돈하고 무관하게 이 자리 강연을 하기 때문에 대충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명숙이라는 이름 석자를 걸고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더욱 떨리는 것 같아요. 올해도 엄청 작년부터 엄청 부동산이 아주 시끄러웠죠. 9월 13일 날 정책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앞으로 받으실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북카페에서 저에게 북카페 강연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 왔을 때 뭘 해드려야 되지? 살짝 고민을 좀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종국의 결론은 이분들한테 뭐가 필요할까? 여기에 마지막 이제 저의 생각을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저는 여기 아르떼 후문 뒤쪽에 있는 네오비 부동산 중개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이명숙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냥 아마 다니시다가도 동네 부동산하고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전국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좀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바라보는 포커스도 조금 다르고요. 얼마 전에 11월 몇 초에는 코엑스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산업박람회 이제 부수 참여로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부동산을 바라보시다 보면 앞으로 이제 네오비라는 얘기를 계속 듣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시황에 대해서 되게 빠르게 알고 있고요. 정책이 나오면 그 누구보다 먼저 분석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누군가한테 편중되기보다는 공인중개사 업계 전체, 부동산 정책 전체에 대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콕 집어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첫 번째는 정책을 부정하지 않아야 된다가 이제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정책을 부정하지 말고 그대로 흡수하면서 그 다음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는 게 저의 가장 커다란 주안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앞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알려드릴 내용을 준비를 했어요. 얼마나 잘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얼마나 만족하냐 놓고 보면은 한 85%까지는 채운 것 같은데 나머지 15%는 머릿속이 복잡해서 담백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알려드릴 내용은 작년에 있었던 8.2 대책과 올해 있었던 9.13 대책으로 인해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너무 많은 내용들 다 빼고 꼭 알고는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내용들 몇 가지 정리해 봤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연배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젊으신 분들도 요즘은 워낙 수익형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셨다가 오류를 범하는 케이스를 제가 여러 건 봐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자금을 갖고 계시면서 늘 그걸 고민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하시는 과정에서 놓치면 안 되고 꼭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사항을 좀 짚어봤고요. 그리고 아르떼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 부분, 그리고 앞으로 서리풀 터널 개통, 그리고 그 영향이 어떻게 미칠 건지에 대해서 파악해봤습니다. 어렵고 무거운 내용인데 가급적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너무 경직되지 마시고요. 지금 심각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을 전해줄지. 그런데 그냥 담백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궁금하신 건 다 담을 수는 없었어요.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내용으로 저보고 강의하려면 일주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한 2시간 정도 진행하면 되는 거죠. 시간은 제가 조금 이따 여쭤볼게요. 1시간 반? 1시간 반? 빠르게 달려볼게요. 우선은 그렇게 준비했으니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작년 올해 있었던 대책 중에서 꼭 아셔야 되는 몇 가지 사항 먼저. 8.2 대책으로 인해서 이거 이제 대부분 조정 대상, 여기는 투기 지역이에요, 더욱이.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구분이 많기 때문에 우선 조정 대상 지역 중심으로 먼저 설명을 하는 걸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주택자 중과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거예요. 2주택이면 10% 가산, 3주택이면 20% 가산, 이런 것들은 8월, 그러니까 18년 4월 1일 이후 취득한 집들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고, 또 다주택자 조정 대상 이상의 범위 안에 들어온 것들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일부 할인 혜택이 없어졌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일 거고요. 또한 1가구 1주택이 옛날에는 갖고만 있어도 비과세였는데 지금은 거주를 안 하면 비과세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거는 이제 작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됐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분양권 전매로 인해서 이제 양도세가 50%까지 강화가 된 게 작년에 시작된 법령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하고 관련해 되게 꼼꼼히 진행해야 되는 것과 뭐 다주택자를 가급적 임대주택을 가입하게 하는 게 지난 정책의 작년 8.2 대책의 영향이었는데, 아마 작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들은 제가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서 엄청 많이 떠들었다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만큼 혜택이 좋았어요. 그 많은 혜택들이 올해 9월 3일 대책에서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 9월 13일 대책에서 뭐 되게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꼽아보면, 장기 임대주택하고 관련해서 양도세 면제되는 게 좀 없어졌고요. 그리고 종부세 합산과 재산세 면제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되는 게 금액 기준이 적용이 돼서, 옛날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면적만 8호제곱미터 미만이었으면 가능했는데 지금은 가액 규모도 있어서 수도권 이내는 6억, 비수도권은 3억까지 가액 규모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하지만 임대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양도세 비과세는 없어졌고요. 원래 10년 보유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 게 작년까지 계속 적용됐던, 올해 9.13 정책 이전까지 적용됐던 내용이었는데 그것들은 없어지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아직 유지가 된다더라.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원래 3년 가지고 계시는 동안, 그러니까 뭐냐면요, 내가 A라는 주택을 원래 갖고 있는 채로 B라는 주택을 사시는데 요 사이에는 1년 이상의 갭이 있어야 됩니다. B라는 주택을 산 이후에 A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 1가구 1주택 적용을 받았던 게 기간이 2년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2년 안에 원래 갖고 있던 종전주택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기간이 줄었다라는 것. 그리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이 강화됐어요. 옛날에는 10년 보유하면 80%까지 공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15년 30%까지 일반 테스트 중이래요. 그래서 1가구 1주택을 거주로 안 하시는 분은 내가 그 집을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생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꼼꼼하게 짚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준공공 임대 양도세 면제 가액 요건 추가, 아까 살짝 같이 언급됐던 내용이고요.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정책에 이게 신설이 됐어요. 집값 거래 질서를 해치면 제재하겠다. 이게 공인중개사법의 개정사항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 많은 단지들이, 이거는 이제 어머니들이 막 카톡으로 막 같은 평형대들 막 모아놓고 막 얘기 나누신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그런데 그게요, 혹시 거기에서 맘상한 사람이 캡처해서 신고하면 같이 산으로 가는 일도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가 남기지 않게 얘기를 나누셔야 돼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앞으로 생길까 봐 먼저 짚어드려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9.13 대책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에 그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고가주택을 내가 거주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세금으로 풀어봤어요. 저희 단지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저희 단지가 입주 초기에 미분양권이 있어서 33평이 9억에도 거래되고 10억에도 거래되고 막 이랬고요. 지금은 마지막 33평이 가격을 찍은 게 19억까지 찍었어요. 근데 19억은 조금 되게 의외의 가격이었고요. 17억 2, 3천 정도까지가 시세로 적용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돼서 9억의 인상이 있었다고 예정하에 가격을 산출했고요. 양도 차익이 4억 5천으로 잡힌 건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이어도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얼만큼이 올랐느냐. 안분 계산한 금액이 이거예요. 4억 5천.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되는 세금하고 관련되는 양도 차익분은 9억이 아닌 4억 5천으로 잡혔다라는 얘기고, 요렇게 적용을 했을 때 내가 거주를 했을 때와 거주를 안 했을 때의 금액 세금 차이가 거의 6천 정도가 나요. 이게 뭐 18억 주고 팔았는데 6천이 별거 아니지 뭐 세금 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6천을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넘길 내용은 아니어서 알고 계셔야 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고요. 이거는 양도 차익이 9억일 때, 뭐 4억 5천이라고 가정할 때 6천이라고 해도 거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희 단지가 아닌 다른 단지를 갖고 계신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익 규모를 줄여봤습니다. 만약에 양도 차익이 1억 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양도 세율이 38%, 40%이기 때문에 별로 세율 차이가 없어서 감이 없으실까 봐 줄여봤어요. 만약에 다른 물건을 내가 거주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 라는 기준으로 적용을 했을 때 양도 차익이 1억이다. 집은 한 채인데 내가 세금을 내냐 안 내냐 뭐 이러한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거의 안 내도 되는 게 5천만 원 가량을 납부하셔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혹시 갖고 있는 집을 언제 팔아야 될지 잘 모르고 세입자만 끼워져 있는 상태로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내가 그 집을 입주를 안 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세금이 이만큼 나갈 거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따도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항상 집은 팔기 전에 세금 계산을 꼭 해보셔야 돼요. 정책하고 관련된 얘기는 너무 내용이 깊이 있고 나와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터치를 해드린 거고요. 이제는 이 수익형 부동산하고 관련된 부분이 뒤에 들리세요? 수익형 부동산하고 관련된 부분이 네, 괜찮습니다. 더 중요하실 수도 있어서 이 속에 담긴 몇 가지 사항을 조금 짚어드릴게요. 우선은 부동산을 팔기 전에 꼭 물어봐야 돼요. 내가 팔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와 얘기를 잘 맞춰서 매도가를 책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얘기는 내가 이거를 팔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그때 미처 확인 못했으면 잔금 전에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로 인한 오류사항이 있어서 제가 이걸 꼭 짚어드리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들도 많은 분들이 양도세에 대한 부분을 알고는 있지만 이거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 수는 없어요. 일부 몇 명, 저 같은 사람 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법률적인 그 세금적인 부분을 제가 100% 알지 못하면서 아버님 이거 확실히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저한테 과실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공인중개사들은 세무사한테 물어보세요. 안 내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모님들이 여기서 이렇게 꼭 체크해야 되는 건 안 낸다고 하면 안 내는지 확인해야죠. 그리고 더욱이 저희 같은 사람들은 긴밀하게 지내고 있는 협력 세무사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산출해달라 그러면 다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때 못 물어봤다고 하면 잔금하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돼요. 조금 이따 그걸로 생긴 문제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잔금 전에 미처 확인했으면 그때 가서 잔금을 미루든 어떻게 하든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확인하셔야 돼요. 또한 부동산 매수하실 때 이게 주택수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미처 확인을 하지 않고 덜컥 샀다가 다른 집을 파는데 오류가 생기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부동산은 꼭 파시기 전에, 사기 전에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을 사시기 전에는 내가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을 얼마 만에 다시 현금화해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싼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 달에 얼마가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한 문제의 사례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꼭 다시 이 자리에서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다시 조금 이따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왕왕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골에 고향집을 갖고 있대. 상속받았대. 아니면 부모님이 사시는 집을 누구한테 뭐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내 소유로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그거는 시골집이라 주택에 안 들어간대. 그렇게 하고 집을 파셨다가 문제되는 사례도 또한 많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다시 짚어드릴게요. 이러한 것들을 꼭 점검해야 된다. 언제?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매도하든 매수하든 그때 꼭 확인하셔야 되고, 시골 촌집, 숨어있는 촌집 있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거기에도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은 아주 심플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뒤에서. 최근에 올해 7월 25일 날 나왔던 신문기사예요. 임대주택 수익을 늘리려고, 임대 수입 늘리려고 증축했다가 잘못된 사례. 왜 잘못되는 일이 생기는지 뒤에서 다시 볼게요. 많은 분들이 원룸, 여기 갖고 계신 분도 있어. 수익형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집들은 대부분 다가구, 다세대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가구는 등기부가 하나야. 다세대는 등기부가 호실마다 다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다세대는 호실마다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이게 1가구가 아니고 다주택자라는 걸 자기가 잘 알아요. 하지만 다가구 주택은 그게 등기부가 하나라서 내가 집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맞고요. 원래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옥탑을 집으로 개조하고 1층에 조그만 골방을 원룸으로 개조하셔서 세를 줘요.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우선 다가구에 대한 기준은 세대수가 19세대 이하, 3계층 이하, 그러니까 3계층만 주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 면적의 합산 면적이 660제곱미터여야 돼요. 여기를 넘어가면 다가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세대예요. 그러면 1가구 1주택자가 아니고 1가구 다주택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다가구 주택을 왜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건물 전체를 한 주택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는 1가구 1주택이고 내가 살면서 임대 수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지 않냐 라고 하고 사세요. 거기까지 베스트. 거기까지 베스트예요. 근데 여기에서 간과하시면 안 되는 사항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아까 제가 다가구 다세대를 자꾸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게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어떻게 하냐. 팔고 나서, 왜냐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팔고 나서 양도세를 폭탄으로 맞는 케이스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확인하는 건 건축물 대장에 몇 세대, 몇 가구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불법 증축, 불법 확장, 용도 변경을 한 게 불법 건축물로 게시가 됐다가 일부러 돈을 들여서 합법 전환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때 합법 전환을 해. 그러면 그런 게 다 건축물 대장에 남아요. 합법 전환됐다고. 그런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전입신고로 확정일자 들어온 세대가 몇 세대인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행정자치부 쪽이 전부 전산망이 다 하나로 싱크가 다 되어 있어요. 국세청, 뭐 주민센터 전부 다 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을 클릭하면
이 건물에 세대수 몇 개 전입 들어와 있고 여기에 월세가 얼마 책정되어 있는지, 보증금이 얼마 들어와 있는지까지 싹 다 나와요. 그러한 것들로 확인한다. 또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직접 실사까지 나와요. 현장 실사까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아무리 다가구의 요 범주를 벗어난 걸 다가구라고 우겨도 세금에선 안 돼요. 옛날에는 조금 그 부분이 조금 눈 감아주고 넘어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전산이 너무 좋아서요. 불가능해요. 잘못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렇게 원래 내가 매입할 때는 주택이 3개층이었어요. 3개층. 그리고 1층 그 주차장 한쪽 구석에 조그만 가게, 2층은 사무실로 있었고 뭐 옥탑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뭐 500만 원 받던 걸 바꾸면 800 받을 것 같은 거야. 바꿨어. 주택으로. 이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수익률도 올라가요. 그리고 파실 때 매도가도 올라가요. 수익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직접 이제 본 사례인데 제가 중개를 한 건은 아니고 저희는 이렇게 네트워크 때문에 워낙에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 워낙 많이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봤던 케이스예요. 조금 전에 이 집이 군자동 집의 형태였어요. 처음에 자기가 옛날에 그냥 단독주택을 사서 2억 얼마 주고 샀었대요. 10년 전쯤 2억 얼마 정도 주고 샀다가 자기가 재건축해서 4억 얼마 들어가서 사실상 토탈 그 집에 들어간 게 7억 정도. 7억 정도였어요. 그랬던 집을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집을 개조를 했어요. 수익률이 더 나왔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내가 판 돈이 얼마냐? 판 돈은 13억 5천에 팔았어요. 13억 5천에 팔았어요. 분명히 이거를 중개하는 중개사가 이거를 파시기 전에 양도세 꼭 산출해 보세요 라고 다 언급을 했고 계속 확인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잔금이 다가오니까 공인중개사도 궁금했던 거야.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자기가 확인을 해봤네. 매도자는 너무나 당연하게 자기가 세금을 안 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 낸다. 선생님 확인해 보세요. 뭐 이렇게 되니까 뭐 확인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세금이요 3억 5천이 나왔어요. 3억 5천이. 이때 이 상황에 더 뒤집어진 건 매수하는 사람이 나 문제 있는 물건 샀으니까 나 계약 진행 못하겠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고민을 해봤죠. 진짜 이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100발로 다 찾아갔는데 불가능. 안 돼요. 안 돼서 결국은 넘겼거든요. 넘겼는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내가 다가구가 아닌 다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분은 안 팔았을 수도 있어. 또 그분이 만약에 다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걸 알았으면 이거를 층별로 등기를 분할해서 따로따로 팔았을 수도 있어요. 그 소유자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이거를 호실별, 층별로만 분할을 해서 매도를 했으면 양도 차익이라는 갭이 줄기 때문에 세율도 줄어요. 이해되시죠? 방법은 있었어.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해서 다시 팔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주택수가 3개층밖에 안 나오게끔 원상복구를 하고 6개월 이상 있다가 팔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러한 사실들이 있어서 다가구를 무조건 1세대 1주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는 요 인근에 많아. 뭐냐면 1, 2층은 다 상가로 쓰고 계세요. 지금도.
지금도 쓰고 있어. 처음에 건축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어. 그런데 위의 층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그대로 이 형태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여기만 옥탑으로 바꿨어. 주인 세대가 좁으니까 같이 복층으로 쓰려고 얘를 합쳤어요. 여기에 합쳤어요. 합치면 다가구예요, 다세대예요? 다세대예요. 이해되시죠? 아무런 변형을 안 했어. 안 했고 옥탑 하나만 바꿔서 그 아래층 주인 세대에 묶은 거예요. 그 케이스도 다세대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옹창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기 전에 얘를 다시 원상복구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팔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어차피 팔 때 사는 사람은요, 수익률도 보지만 거기에 땅의 크기, 그리고 건물, 형태, 뭐 연식 이런 것들을 보고 그 가격을 책정을 하지, 그게 여기가 주택이고 주택이 아닌 게 그 사람의 매수하시는 분의 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팔기 전에 꼭 확인해야 돼요. 사기 전에도 이게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내가 적어도 들어본 적 있고, 들어본 적 있으면 저 같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보시면 되잖아요. 내가 뭐 어디에 되게 괜찮은 거 하나 봤는데 이 대표 좀 봐줘. 이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럼 제가 답 안 해드리겠어요? 그런 것처럼 점검하셔야 돼요. 아, 여기는 정말 폭망한 케이스여서 저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뭐냐면 원래 본인이 분당 정자동 쪽에 처음부터 분양받아서 최근까지 갖고 있었던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사 나와서 살다가 지금은 다른 데로 이사 갔어. 그러니까 그것도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두 채. 그리고 최근에 그런 거 많잖아요. 오피스텔 뭐 한 달에 뭐 3천 투자하면 한 달에 50만 원 받는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도 전화 엄청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런 거를 2개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그분은 얘가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2개 중에서 시세 차익이 작은 아파트를 먼저 팔았어요. 그거는 어차피 전세가 껴있었기 때문에 내가 차익이 별로 없었어. 없었는데, 그러니까 정자동에 가격 갭이 많이 났던 걸 1가구 1주택을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걔를 먼저 판 거야. 다른 거를. 그랬는데 정자동 아파트를 팔고 전세 껴있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상 나한테 별로 남는 돈은 이미 썼기 때문에 없겠죠. 없는데 시세 차익은 커. 내가 처음에 분양받고 지금까지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랬던 걸 내가 팔았잖아요. 1가구 1주택으로 세금을 안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팔았는데 얘네가 주택수로 산정이 돼서 그러면 3주택이잖아요. 양도세 세율 플러스 20%예요. 그렇게 엄청난 대형 폭탄을 맞고 결국은 그 양도세 낼 돈이 없어서 얘네를 다 팔았어요. 그거 팔았다고 정리됐을까요? 안 돼요. 되지 않아요. 아마 오피스텔 분양하시는 분들은 저를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만큼 제가 믿겠지만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실 거면 임대사업자를 무조건 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 가지고 계시면서 그거 그 세입자가 전입신고 안 하기로 했어 라고 말하면서 임대사업자 안 내거든요. 불가능. 왜 불가능? 그 세입자 전입신고 안 했다가 자기가 나가면서 월세소득공제라는 걸 받기 위해서 뒤늦게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그 세입자가 나가고 5년까지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전산이 다 엮여 있어요. 지금은 그냥
컴퓨터로 뭐 여기에 뭐 전입신고 되어 있는 것만 고르고 전입신고 안 되어 있는 세대 고르고 얼마든지 장난치듯이 그냥 게임하듯이 다 골라낼 수 있어요. 세금을 내는 사람 안 내는 사람. 아직 그걸 실행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갖고 있는 오피스텔은 무조건 세입자, 사업자를 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가지고 계실 거면. 안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갖고 있을 거면 무조건 사업자 내셔야 돼요. 무조건. 더욱이 이렇게 내 거를 팔 때, 살 때 꼭 체크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런 거를 자꾸 접하다 보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런 걸 피해가는 방법만 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아까 제가 이제 촌집 얘기 드렸을 거예요. 이번 촌집 얘기인데, 최근에도 부모님이 이제 갖고 계시던 걸 내가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은 안 들어간대. 계속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매수해드린 분이 다시 팔아달라고 하면 저는 확인 한 번씩 꼭 하거든요. 지금 혹시 더 그 이후에 더 사신 거 있냐고? 꼭 확인해요. 이 집 하나를 팔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분이 갖고 계신 걸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너무나 당연하게 세금 안 낼 거라고 생각하고 팔았는데 아까처럼 대형 핵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얼마냐고. 물어봐. 계속. 기준시가가 얼마였냐. 취득했을 때 얼마였냐. 그게 몇 평이냐. 물어본다고요. 물어보다 보니까 주택수에 들어가요. 그 기준이 있어요. 뭐가 그 기준이냐면 여기 보시면 2003년도 8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매수하거나 아니면 내가 증여받았거나 상속받았거나 그런 집만 해당돼. 2003년 이전에 받은 집은 해당 안 돼. 그러니까 주택수에 안 들어가는 집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2003년 8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매수한 거 유상취득이든 무상취득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준시가가 있어요. 시골 촌집도 기준시가라는 그 당시에 금액이 있거든요. 세금을 부과하는 금액. 그건 그 연도의 기준시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일반 주택은 2억 원. 한옥주택. 옛날 방식의 이렇게 한옥주택은 한옥주택이라고 건축물 대장에 쓰여 있어요. 한옥주택은 4억 원. 그리고 땅의 크기가 그 땅의 크기는 필지를 합친 게 아니고요. 그 집이 앉아있는 땅. 그 집만 앉아있는 그 땅의 사이즈, 그 땅 하나의 사이즈가 200평을 넘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건물은 45평. 그리고 시골 저 뭐 구석진데 이런데 영천이나 이런데 가도 거기에도 아파트도 있을 수 있잖아요. 빌라도 있을 수 있고. 걔네들은 35평 정도 규모까지 가능하다. 요 규모를 벗어났으면 그거 주택이에요. 그거 주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근접지에 붙어있는 곳은 안 되고 뭐 인구가 20만 미만 지역이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촌집이 농어촌 주택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하시려면 뭐 세무사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아니면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셔도 제가 답은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촌집이 무조건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본인한테 해당되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 아랫대도 재건축으로 생겼지만 이 인근에도 재건축이 워낙에 많잖아요. 제가 재건축을 얼만큼 다뤄드릴까 하다가 많이 안 들어가기로 했어요. 깊이. 왜냐면 여기 얽힌 분들 너무 많이 앉아있고
이거를 잘못 얘기하면 이걸로 인해서 또 불편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간략하게만 터치해 드릴게요. 저희 단지를 중심으로 6구역, 5구역, 13구역이 쭉 있어요. 2주 중 여기는 관리처분인가 취소 소송에서 조합이 졌어요. 요 얘기 조금 이따 다시 해드릴게요. 우선은 6구역이랑 5구역이랑 지금 한참 이주 중인데 제가 보니까 뭐 6구역은 거의 매물도 없고요. 그리고 5구역은 왕왕 있는데 한 33평 기준으로 권리가액 플러스 피가 한 10억 정도 붙어서 한 16억 5천 정도나 돼야 매수할 물건들이 있고 걔네들이 추가 분담금이 1억을 조금 넘는 선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18억 정도를 줘야 내가 33평 5구역 아파트를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심플해요. 그 정도 규모의 물건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얘를 18억 주고 매수를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지 아닌지는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개인마다 다 달라요. 자금 여유가 좀 있고 나는 큰 평수에 그 큰 대단지에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선점해서 들어가시면 적어도 동호수는 좋겠죠. 워낙에 5구역은 넓잖아. 어느 동이냐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중에 분담금 빼고 뭐 지금이라도 뭐 기준으로 적어도 한 13억 정도는 현찰이 넘어가야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을 먼저 넣고 한 4년 정도를 기다릴 건지 말 건지는 개인마다 편차가 다 달라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5구역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가 옛날에 책정됐던 감평으로 계속 흘러오고 있어요. 흘러오고 있기 때문에 분담금에 대한 비례율 조정, 그 사업비 일반 분양가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책정 내부적으로 했던 것보다 일반 분양가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걔도 바꿔야 되고 권리가액에 대한 비례율 조정도 해야 돼요. 근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당초에 책정되어 있던 분담금이나 아니면 환급금 요거는 큰 변동이 없을 거다. 그거는 건드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많이 바뀔 거야. 뭐 저기 뭐 계시는 분들은 뭐 160%까지 올라갈 거라고 하는데 걔가 160%까지 올라가면 일반 분양도 그만큼 더 비싸지는 거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요.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건 그러면은 뭐 이런 게 바뀌면 나는 분담금을 더 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원래 받는 거를 못 받아요. 막 이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그거는 건드릴 수 없어. 그거를 건드리면 저기 전체 조합원이 들고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건 못 건드려요. 안에서 내부적으로 숫자적으로만 조정을 할 뿐이지 그 숫자 조정을 하면서 일반 분양분에 대한 분양가 책정 뭐 다른 것들을 조정할 뿐이지 내가 환급받기로 원래 잡혀있던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 내역서에 써있는 금액에서 변동은 없다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미미할 거예요. 조금 더 주면 더 줬지 덜 주지도 않아. 10원 덜 주는 것 때문에 흥분하는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구역은 지금 한창 이주 중이고 보니까 그래도 계속 나가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갖고 계신 분 되게 안타까운 게 권리가액을 너무 감평가를 낮게 잡았기 때문에 내가 이주비도 조금밖에 못 받아요. 그 조금밖에 못 받는 원래 그 권리가액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6구역이나 13구역 쪽에서 권리가액으로 내가 10억을 받을 수 있는 집들이 5구역은 7억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또 133%를 적용했기 때문에 7억이면 아마 감평가는 5억 될 거거든요. 5억에 40%밖에 이주비를 못 받아요. 추가 이주비 받는다고 해도 20% 더 받아도 3억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거를 받고 나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 인근에 3억 가지고 이사 갈 집 없어요. 그래서 5구역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가장 큰 리스크가 이주비를 조금 받는 거라는 거고요. 한 가지 추가 팁을 말씀을 드리면 이주비 대출을 이주 기한 이후에 받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지금 1월까지 이주 기한인데 먼저 안 받고 나중에 받잖아요.
네, 이주 기한 전까지는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이주비를 책정하거든요. 감정평가. 그런데 2주 1 이후로는 권리가액으로 기준금액이 바뀌니까 대출, 이주비 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그 시점을 넘겨서 받는 게 조금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러한 게 있다. 6구역은 한참 이주하고 있는데 아직 저 큰 도로변이나 이런데 상가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잘 되겠죠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6구역이나 5구역 그렇게 무리 없이 가지 않을까? 아버님 가겠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일대 이제 재건축 중에 가장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살얼음에 떨고 있는 게 13구역이에요. 13구역이 얼마 전에 그 동의율을 다 채우지 못했다라고 일부 그 비대위 분들이 소송을 해서 관리 처분인가 취소가 됐어요. 현재는 1심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전체 구역 전체를 놓고의 동의율은 다 채웠었는데 이렇게 다세대 한 동에 이렇게 저기 소형 아파트 같이 조그만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중에서 그 동기준 내에서는 비례율을 못 채운 애들이 있었나 봐요. 그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일부러 이제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흘러갔겠죠. 그런데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1심에서는 그러니까 서초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한 건데 패소했어요. 서초구청이 패소를 했는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서초구청장하고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문제는 없다라고 서초구청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현 시점 그 동의율은 이미 다 넘겼고 또한 그게 기준을 어디에다 놓고 보느냐에 따라 편차가 있는데 사실상 2심에서 다시 구청이 승소한 케이스가 강서구에 있대요. 기존의 판례가 한 2곳 정도에 있어서 13구역을 다시 제자리 돌려서 사업을 끌고 갈 수 있게 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무리 없게 가겠죠. 제가 봐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사업이 조금 더 늦어지겠죠. 그러니까 13구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비례율이 10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내 집을 내가 내 돈 들여서 새로 짓는 개념이에요. 예, 거의 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쪽이 노후됐는데 같이 공동개발하자라는 차원으로 진행하는 거지 갖고 있는 원조합원들은 별로 이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팔고 나가시는 분들은 뭐 피를 더 받고 권리를 더 받고 나가시는 것들이 있어서 조금 더 이로운 점이 있겠으나 그런데 저희 단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찌 됐건 6구역이고 5구역이고 13구역이고 그냥 잘 가라 라고 응원해 주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13구역 그 조합 민가 무효 소송 요 패소한 거 요거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잘 갈 거예요. 이거는 크게 무리 없이 흘러가는데 시간이 더 늦어질 거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팔아야 되는 분은 이거가 나오기 전에 팔았어야지. 참 인생은 묘해요. 그 잠깐 절매절소 진짜 그 순간을 넘기냐 안 넘기냐에 따라서 너무 향방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별로 구청에서 항소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단지 입장에서 이제 조금씩 지켜볼 거예요. 서리풀 터널 개통이 2019년 2월이에요. 어우 저거 착공할 때 저거 언제 하나 왜 이렇게 공기는 길어 막 이러고 막 그랬는데 벌써 시간이 이만큼 흘렀어요. 벌써. 그래서 지금 관통은 다 됐고요. 관통되고서 지금 여기가 이제 서리풀 터널이거든요. 여기가 강남역에서 이수역까지 4km의 직경으로 옛날에 없던 길이 뚫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미 관통은 다 됐고요. 관통됐는데 이제 공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나오는 얘기가 터널 위에 상부를 자연 녹지로 하느냐 주차장으로 하느냐 이런 걸로 그 인근 주민들하고 이제 구청하고 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뭘로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인근 주민들은 좋을 수도 있고 더 불편할 수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요. 저 터널 바로 입구 앞보다 여기가 훨씬 좋아요. 원래 도로는 큰 도로와 만나는 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터널이 개통되면 지금 6구역, 5구역, 13구역 아르떼 뭐 인근에 있잖아요. 이 터널 개통의 효과는 쫙 넓게 확산이 되지 아르떼에만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재밌죠, 이 동네가.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조금 이따 아마 다시 나올 거예요. 그때 알려드릴게요. 서리풀 터널 개통은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없는 거를 떠들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입지적인 호재라는 건 또 개발적인 호재라는 건 제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넓게 보시면 돼요. 그대로 보시면 되고 이게 지금 방배권역, 사다권역에서는 30년 넘게 묵혀있던 수건사업이 이제 해결되는 게 이제 한 4달 남은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100일 정도 남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고 이제 주변에 장기간으로 이제 묵혀있던 재건축 단지가 진행이 되면서 방배 5구역만 해도 이제 3,000세대잖아요. 터널 뚫리고 3,000세대 대규모 단지가 생기고 뭐 이러하면 주변 지역의 견인차 역할을 얘가 할 거라고요. 새 아파트가 여기에 저희 단지가 벌써 5년 됐는데 5구역이 지어지고 하려면 적어도 3년? 길면 4년이거든요. 그러면 이 일대에 제일 새 아파트가 9년차 아파트인데 새 아파트가 딱 생겼어요. 그러면 걔가 분위기를 조금 바꾸겠죠. 그런 게 있다라는 거고 또한 이러한 기대 효과는 많은 분들이 에이 뭐 다 되는데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되게 많이 하시는데 원래 도시계획하고 관련해서는 가격 상승을 한 3번 정도 하거든요. 발표할 때, 착공할 때, 개통됐을 때 이렇게 3번 해요. 그런데 경기가 약간 지금 위축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바로 마지막 3번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느냐 그거는 주택시장에는 2년 정도까지 걸려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2년 정도. 2년 정도까지 걸려서 나타날 거라는 거고 이거는 단순히 서초구에 딱 경계를 놓고 여기만 적용돼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광역으로 다 번질 거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앞에 예견되는 동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르떼가 요즘 얼마 정도 했냐? 올해 실거래가예요. 올해 실거래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올해 얘는 아시죠? 76평. 그렇게 묶여있던 76평 정리돼서 76평이 그렇게 어려웠던 이게 5, 6월달 그 실거래가를 다 덮었어요. 쟤네가. 그리고 평형별로 최고가 기준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8월 달에 25평이 13억 7천 11층. 그리고 얘는 이건 좀 사신 분도 조금 불안해할 것 같아 지금 경기가. 그래서 원래는 계속 17억 17억 5천 뭐 요 정도에 팔렸는데 19억짜리가 떡 떴어요. 근데 제가 이게 19억이니까 우리 단지 19억 받으셔야 돼요 막 이렇게 말하기 조금 지금 위기적인 그렇게 말하면 조금 오류가 좀 생길 수도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선 마지막 찍은 건 19억이었다. 그런데 17억 5천까지는 무난히 팔렸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7억 5천은 뭐 그 전에 팔렸던 것들도 17억 원저리에서 팔린 게 좀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 그리고 45평은 마지막에 팔린 게 19억 5천에 팔렸고요. 53평이 23억 6층. 그리고 최근에 하나 팔렸더라고요. 76평이 24억 9천 10층. 10층 1호든 2호든 둘 중에 하나겠죠. 이제 조금씩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는데 아마 반복적으로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제가 오를 거다. 기다리셔라. 누가 집 보여달라고 하면 나 팔 생각 없어도 집 보여줘라 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 단지는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단지라 또 조합원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손바뀜이 많지 않았어요. 특히 큰 평수. 특히 큰 평수도 거래가 있어야 아 여기 거래도 많이 일어나네? 다음 사람이 계속 더 비싼 금액에 사네? 라는 게 눈에 보여야 가격을 주도해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53평만 해도 내 집 빼고 다 조합원인데 다 어머니들 살고 있고 이러는데 파는 사람이 없는데 가격을 단계적으로 끌고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경기도 위축되어 있었지만. 하지만 분명히 올해는 팔릴 거다, 오를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현 시점까지는 제 얘기가 다 맞았어요. 저희 단지 기준은. 그거는 여기에 반복적으로 오신 분은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유지될 건지 그건 조금 있다가 다시. 터널 바깥에 아까 제가 이렇게 터널을 뚫고 나가면 강남역이고 교대역이고 했잖아요. 최근에 이 터널을 뚫고 나갔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제 보면 여기에 레미안 STGS 옛날 우성 아파트 재건축들 하는 거 그리고 최근에 여기에 우성 몇 차였죠 이게? 조금 이따 그 아까 신문기사 있는 거 예, 리더스원 분양한 게 있습니다. 예, 요거까지가 가장 새 집이고요. 이거 아니면 요쪽에 푸르지오 서밋 여기 반포 푸르지오 서초 푸르지오 서밋 반포 푸르지오 서밋이에요. 예, 걔네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요 터널이 안 뚫려 있을 땐 요 안에서만 가격을 봤다고 하면 터널이 뚫리잖아요. 그럼 요쪽까지도 같이 보셔도 돼요. 이제는 가격을 그 전에 뭐 교대역 인근에 조그만 아파트들 뭐 삼풍 아파트 옛날에 있었던 쪽이나 이쪽이 있는데 여기는 주상복합이고 사실상 아파트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쪽에 다 작은 아파트들이지.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입주한 애들이 있으니까 걔네들하고도 어떻게 분위기가 흘러가는지 좀 보자 라는 얘기예요. 지금 지난달 말일날 이제 그 모델하우스 열고서 분양이 진행이 됐는데 경쟁률은 엄청났어요. 엄청났었고 그 중에서 이제 최고 분양가가 17억 3천이었어요. 33평 기준으로. 그런데 오히려 이제 큰 평수는 평당가가 조금 4천 중반 정도로 조금 낮기는 한데 분양가가 17억 3천이다. 그 옆에 우성아파트 이미 재건축해서 입주한 STG하고 STGS가 20억, 21억 정도 해요. 현재 매매가. 그리고 아까 서초 푸르지오 서밋도 21억 정도 해요. 33평 기준으로.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또 다른 또 지금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하는 거 그게 이제 자이에서 하는데 곧 또 분양을 하겠죠. 그렇게 그러한 이쪽 지역으로 넘어오는 확산이 어느 정도 흘러가고 있고 이 일대에도 지금 5구역 재건축 말고도 뭐 경남 아파트도 재건축 이제 착공했으니까 곧 일반 분양할 거고 그러한 것들이 좀 가시화가 조금씩 더 돼요. 그래서 서초권역하고 방배권역이 옛날에는 막혀 있었다고 하면 따로따로 놀았다고 하면 서리풀 터널이 뚫림으로 인해서 순환이 조금 일어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사당역에 또 아실 거예요. 그 1번 출구 쪽에 보시면 배수지 있어요. 배수지 공영주차장하고 요즘 여기 공영 그 남태령 그 버스 전용 차선 되고서 엄청 밀리잖아요. 제가 원래 그쪽으로 출근을 하는데 못 하겠어요. 그래서 요즘 양재 쪽으로 돌아와요. 너무 많이 밀려서.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는데 원래 그전부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난제에 대해서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사업으로 진행이 잘 안 됐어요. 아마 여기는 그쪽하고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또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으나 저는 기사화된 팩트로만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계속 진행이 안 된 게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이 좀 어려웠어요. 그 옆에. 그래서 SH공사가 그 사업에 들어가게 돼요. 이게 결정 났다고 나오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가면 사업의 형태가 매입 방식이 아닌 수용 방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업만 놓고 보면
진행할 수 있는 속도를 조금 더 빨리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로 여기가 솔직히 사당이 많이 밀리는 가장 큰 이유가요. 워낙 많은 광역버스가 오는데 이 광역버스들이 회차를 해서 나가야 돼. 걔네가 길을 막아. 걔네가 어디에 뭐 정차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거기에서 수단에서 나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밀리거든요. 걔네들을 모조리 다 저기 복합환승센터로 넣는 게 저 사업의 주된 목적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많이 좋아지겠죠? 그 예로는 잠실 롯데월드 2를 보시면 거기가 그 복합환승센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지하에 가서 버스를 타야 돼, 거기는.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위에는 이제 상부 공간은 쇼핑몰이나 이러한 것들로 바뀌게 되겠죠? 지금의 사당역보다는 훨씬 더 깔끔해질 거예요. 그러한 요인들이 있는 곳이 이쪽이에요.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게 있어서 아르떼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을 하나 더 짚어드릴게요. 33평 갖고 계신 분 중에 리스크 프리로 그 집을 매수하신 분이 이 집에 해당이 돼요. 이 건에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저희 단지는 2013년 4월 1일 부동산 대책에서 과세 특례에 적용됐던 단지예요. 그래서 12월 31일 해당 연도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한 신축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신 분에게는 5년간 입주 후에 5년간 양도세 면제가 있어요. 주택수에도 합산을 안 해주는 게 그 과세 특례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 단지 리스크 프리 팔 때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5년간 양도세도 없고요. 뭐 주택수에도 안 들어가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의 기한이 다 됐어요. 예. 언제부터 기한이 시작이 되냐? 계약은 12월 31일 이전에 하셨으면 되고요. 잔금 납입, 마지막 잔금 납입을 한 날짜. 만약에 잔금 납입을 그 다음에 4월에 하셨으면 4월 기준인 거예요. 그 날짜로 5년까지 주택수에도 안 들어가고 양도세를 안 내요. 안 내는데 요게 기한이 다 됐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1가구 1주택이면 상관없어. 그리고 내가 다 살았잖아. 그럼 상관이 없어. 문제는 내가 1가구 1주택자가 아닌 경우 이거나 내가 안 산 사람은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 본인이 갖고 계신 보유 형태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씩 다를 거기 때문에 먼저 뭐 아버님은 뭐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요. 아니면 이렇게 말 안 할게요. 그건 다 개인마다 다르니까 그러한 기준으로 양도 차익이 5억이 났다. 저희 단지 그 당시에 분양한 금액이 거의 10억 2,500, 9억 8천 막 이래요. 제일 비싸게 사신 분이 10억 6,600에 사셨을 거예요. 그렇게 산 집들을 뭐 중간에 이자 3년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차익도 한 5천만 원 정도 나실 텐데 그걸 떠나서 내가 팔아야 되는 이 시점에 계산하기 편하게 양도차익 6억 잡았어요. 6억을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 안 내고 내가 면제받은 양도세에 대해서 20% 농특세가 있어요. 그것만 내요. 최근에 17억 기준으로 계산 한번 해본 세대가 있는데 그 세대가 3천만 원 정도 내더라고요.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낸다라는 기준이에요. 기준은 안 내요. 그런데 만약에 6년 되는 시점에 팔았다. 1가구 1주택인데 그렇죠? 그렇다.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은 원래 안 내는데 1가구 2주택이다. 만약에 그냥 심플하게 세금을 낸다라는 계산으로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그냥 쉽게 6으로 나눌게요. 그러면은 1년에 1억씩이잖아요. 5년에 해당하는 5억은 세금 안 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농특세만 내겠죠? 그런데 마지막 6억에 1억에 해당하는 6년 차에 해당하는 1억은 세금을 내셔야 돼요. 과세. 그런데 여기에
이걸 보고 이제 뭐까지 생각하셔야 되냐면 만약에 10년을 갖고 있다 팔았어. 그러면 6억을 10으로 나눠야 돼. 그러면 5년에 해당하는 3억은 과세 안 해. 나머지 3억은 과세를 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연차별로 안분을 하는 거라 만약에 5년을 넘겨갖고 팔아야 되는 시점에 보유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혜택받는 금액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리스크풀이 갖고 계시는 분은.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투자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그래도 투자해야 되는데 임대사업자를 활용하라는 건 아직도 유효. 많이 제약이 있었어요. 양도세 10년 보유했을 때 없어지는 것도 있고 많이 있지만 1가구 다주택자는 중과세도 되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약하게 받잖아요. 못 받고 아예 못 받고 그리고 그러는데 아직 얘는 연차별로 보유 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비율이 높아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 아직도. 또한 워낙에 이제 작년 올해 되게 많이 오르긴 했지만 투자 금액은 좋은 물건을 사는 것도 좋은 투자지만 잘 팔릴 거 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위치가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릴까요? 저희 단지가 지금은 갭 차이가 시세 차이가 뭐 33평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8억 이 정도 나겠어요. 뭐 17억에 매도한다 하고 그리고 지금 9억 5천 뭐 10억 요 정도의 전세가 나오는데 그냥 많이 잡아서 한 7, 8억 정도 시세 차익이 난다. 우리 단지는 1억을 벌기 위해서 8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벌어야 돼. 이해되시죠? 그런데 뭐 인근의 조그만 사이즈의 아파트들은 한 3억 정도 투자해서 1억을 벌 수도 있는 거야. 그죠? 이제는 아르떼가 되게 많이 올라왔잖아. 그러면 이러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 투자만 제일 좋은 투자는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투자 대비 가성비를 높이는 물건을 바라보시는 게 더 좋은 답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찾는 제일 좋은 건 위치가 좋은, 전세가 수요가 좋은 그러한 단지를 투자를 하시면서 나의 투자 금액을 가급적 줄이는 게 투자의 포인트예요. 아무리 그 세제 혜택이 많이 묶였다고 해도 임대사업자를 이용하면 중과 안 받고 사이즈 작은 거 적용받으시고 또한 만약에 도시를 개발한다라고 치면 다시 재개발 뭐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방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벌리고 수습하기 제일 좋은 데가 아파트인데 그게 초역세권 아파트예요. 앞으로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러한 부분으로 투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곳을 바라보셔야 된다. 또한 KB 시세가 덜 반영된 곳들도 있어요. 어떤 곳? 분명히 여기 단지는 많이 올랐을 텐데 거래가 없어서 이게 눈에 안 보여. 그러면 KB 시세도 마찬가지야. 그런 단지들이 있어요. 왕왕 있어요. 그런 거를 보실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뭔가 새로운 거를 살 때 임대사업자로 작은 걸 살 때는 기존에 있는 거 사는 거보다 신규 소형 오피스텔 뭐 이런 거를 사실 때 임대사업자를 내야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듣는 얘기 중에 임대사업 할 때 법인으로 하면 안 되냐. 내가 법인 내서 할게. 법인 운영해보시거나 아니면 그쪽하고 관련된 일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설법인이 3년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중과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법인으로 투자하는 건 정답은 아니다. 오히려 3년이 넘어간 법인을 인수를 해서 그 법인으로 사는 거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곳곳에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부분만 놓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진행하실 경우에 임대료 상한율 5%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다 언급을 했는데 임대료 상한율 5%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고 기존에 받던 월세보다 높이 올려서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 받는다는 얘기라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계약기간 2년이니까 2년 있다가 계약할 때 작년에 못 올려받은 5%, 이번에 5% 해서 10% 올려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종전 금액의 5%예요. 종전 금액의 5%? 누가 이상하게 설명했더라고요. 거기에다 뭐 복리도 적용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큰일 나요. 큰일 나. 과태료가 있어요. 과태료. 과태료가 원래 1,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까지 올랐어요. 9.13 대책에서.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내서 사업 진행을 하실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아직도 투자는 고액 투자로 가기에, 그러니까 큰 물건, 아파트로 큰 거를 투자하기엔 투자금이 워낙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조금 노후된 단지들을 위주로 만약에 초이스 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입지적 요인으로 괜찮은 곳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런 거는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니까 그런 거는 뭐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를 찾으셔서 상담을 하시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이제 종결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아. 제가 되게 밟지 말아야 될 지뢰를 많이 언급을 해드렸고요. 꼭 챙겨서 가야 되는 것들을 다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면서 그러면 지금 같은 이 상황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솔직히 제가 이 페이지 하나 때문에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엔딩을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고민 가장 많이 한 것 중에 이제 결론이 이제 뭐냐면 많이 올랐죠. 작년하고 올해. 1년 전에 비해서 저희 단지가 거의 4억 5천? 5억 이렇게 올랐어요. 1년 반 전으로 돌아가면 더 올랐어요. 오를 만큼 올랐어. 우선 이게 정책이 잘못돼서 오른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한동안 이제 그 전 정권, 두 정권이 진행될 때 부동산이 되게 위축되어 있었어요. 경기가 좀 시끄럽고 막 4대강에 세월호에 막 이러면서 뭔가 투자를 해서 벌리거나 뭐 하기에 위기의식이 더 컸어요. 그래서 투자를 못했어. 그렇게 응축되어 있던 것들이 증폭돼서 이렇게 훅 올랐다라고 봐요. 솔직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올랐어요. 그리고 저는 또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 처음에 오를 때는 입지적인 요인들, 개발적인 호재들 때문에 오른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서울 전역이 다 올랐어요. 그 오름의 시작은 강남, 서초, 송파, 여기 3구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쪽에서 시작이 됐으나 이게 서울 광역으로 다 번져 나간 거예요. 번져 나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될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는 다소 멈춰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확히 멈춰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단지가 입지한 이쪽은 서리풀 터널 개통도 있고 5구역의 요인도 있고 조금 움직임은 있어서 그래도 조금 미미하게 변동은 있겠으나 저희 단지의 가격을 훅 끌어올려 줄 건 5구역이거든요. 근데 5구역이 몇 년 있어야 입주해요? 적어도 4년이에요. 그러면 4년 안에는 더 쭉 끌어줄 애는 없다는 거야. 경기적인 측면을 같이 가지 우리 단지 하나만 놓고 이렇게 끌어줄 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멈춰 있을 것 같아요. 조정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꺼지냐? 안 꺼져요. 안 꺼지는 이유는 서리풀 터널 때문에도 안 꺼지고요. 5구역 때문에도 안 꺼져요. 약간 조정받을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시세가 막 다 17억 이러는데 19억이 뚝 떠서 저 궁금해. 도대체 누가 샀는지.
아니 왜냐면 제가 이거를 하는 사람인데 저라면 매수자한테 19억 주고 사라고 말 못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저 돈 버는 거보다 손님이 나로 인해서 리스크를 덜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19억 쭉쭉 가면 좋지. 다른 평수도 더 오르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만 뛴다고 뛰는 게 아니고요. 매수할 사람들이 그만큼의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이 지금은 당분간은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걸 놓고 보면.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멈춰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아까 제가 추가적인 견인차를 가장 크게 할 게 5구역이라고 그랬죠. 5구역이 입주하려면 4년 걸린다 그랬죠. 그러면 4년 안에 경기가 풀릴 수도 있어. 그리고 4년 안에 5구역을 파는 사람이 되게 많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 많지 않을 거냐? 우선 분양권도 만약에 일반 분양으로 로또 맞으신 분이 팔려고 해도 세금이 너무 비싸서 바로 못 팔고 여러 가지 요인이 되게 복합적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오르는 거 맞아요. 5구역 때문에도 오르고 서리풀 때문에도 올라요. 하지만 지금은 멈춰 있을 거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버텨주실 분들이라면 계속 끌고 가세요. 그런데 버텨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변수가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조정장이 더 깊이 가기 전에 파시는 것도 답이에요. 심각해졌어 갑자기. 제가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늘 제가 여기에 쓸 때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앞에 앉아 계신 분이면 나한테 어떠한 얘기를 해줬으면 좋을까?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국인지라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솔직히 지금 잘 눈을 뜨면 또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좋은 모습을 찾기에는 집중만 해야 돼요. 거기로. 그래야 돼서 그거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찾아드릴까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고민하고 내린 결론이에요. 저희 단지가 이슈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저한테 찾아오셔서 뭐 저희 아르떼 뭐 매수해달라고 그러면 왜 앞으로 더 오를 건지에 대해서도 더 디테일하게 설명은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여기에 살고 있고 여기를 가지고 있고 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그게 제일 정확한 답인 것 같아서 그렇게 종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긴 시간 엄청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이 자리에 내년에도 불러주시나요?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쓸 때마다 가장 유념하는 게 나 돈 벌지 말고 여기에 갖고 계신 분들하고 어떻게 인연을 쌓아갈까 그 생각을 가장 집중해서 교환도 만들고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탐구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는 고민 많이 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